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냉기가 스며들었다. 이서아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깨닫지 못했다. 의식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서서히 돌아왔다. 등 아래 딱딱한 금속 표면의 감촉이 첫 번째 감각이었다. 두 번째는 포르말린 냄새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였다. 세 번째, 완전한 어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려 했지만 폐는 마치 제 기능을 잊어버린 듯 힘겹게 공기를 받아들였다. 심장은 느리고 둔탁하게 뛰며 관자놀이에서 그 울림이 느껴졌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굼뜨긴 했지만 다행히 말을 들었다. 무슨 일이지? 여기가 어디지? 기억이 조각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파트. 남편 강지훈이 그녀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그 차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 뭐였지? 현기증, 발밑의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둠. 서아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머리끝까지 그녀를 덮고 있었다. 시트였다. 그녀는 시트 아래에 누워 있었다.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순간 희미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왜 그녀는 아직도 여기 있는 걸까?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는 불만스러운 기색과 함께 권위적으로 들렸다. 남편이 이미 돈은 다 치렀어. 시신 처리해. 당장.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신. 그들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가빠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최진혁 과장님, 더 젊은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바로 화장터로 보내겠습니다. 화장. 그 단어는 전기 충격처럼 그녀를 쳤다. 서아는 즉시 깨달았다. 그녀는 영안실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녀를 화장하려 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채로.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킬 듯 했지만 서아는 굳은 의지로 미동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소리쳐서도 움직여서도 안 된다. 만약 그들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왜 남편이 그들에게 돈을 치렀을까? 왜 그녀를 이렇게 서둘러 없애려 하는 걸까?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아는 시트 아래에서 눈을 질끈 감았지만 어차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잔뜩 긴장했다. 박민수 씨, 운반용 침대 가져와요. 그 권위적인 목소리가 다시 명령했다. 서둘러. 1시간 뒤면 교대 시간이잖아. 네, 바로 옆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아는 공기의 움직임을 느꼈다. 누군가 그녀 위로 몸을 숙였다. 손가락이 시트 끝을 잡았다. 이제 시트가 거칠 것이다. 그들이 그녀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시트가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서 벗겨졌다. 차가운 빛이 눈꺼풀을 파고들었다. 서아는 숨을 멈춘 채 완전히 부동자세로 굳어 있었다. 목소리로 보아 박민수인 듯한 직원이 그녀 위에서 얼어붙었다. 1초, 2초, 3초가 흘렀다. 서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입술을 살짝 벌려 숨을 들이쉬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33살의 영안실 직원 박민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이 무언가 소리치려는 듯 벌어졌지만 서아가 먼저였다. 조용히 그녀는 애원하듯 그를 바라보며 간신히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제발요. 도와주세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시트 끝을 놓아버렸다. 서아는 그의 얼굴에 충격, 공포, 불신 등 온갖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살아있잖아. 그가 한 걸음 물러서며 숨을 내뱉었다. 제발요. 서아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거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제발 소리치지 마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얘야. 박민수. 위압적인 목소리가 소리쳤다. 거기서 뭐해? 직원은 움찔하며 돌아섰다. 서아는 그가 두 가지 불가능한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와 의사 사무실 문 사이를 오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외쳤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서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했으면 빨리 해. 민수는 다시 서아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지만 무언가 다른 것도 있었다. 망설임, 내면의 싸움, 뭘 기억하는데요? 그가 몸을 더 가까이 숙이며 속삭였다. 모르겠어요. 서아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남편이 그가 차를 가져다 줬어요. 마셨더니 정신을 잃었고 그러다 여기서 시트 밑에서 깨어났어요. 제발 제 말을 믿어줘야 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를 죽이려 해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서아는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젠장, 내가 무슨 짓에 휘말린 거야? 뭔가 알고 있군요. 서아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겨우 까딱거릴 뿐이었다. 제발 말해줘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물러서고 있었다. 난 못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알겠어요. 만약 그들이 알게 되면 민수 씨. 두 사람 모두 움찔했다. 문이 활짝 열리며 50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가 나타났다. 희끗희끗한 머리, 야은 태안경 너머의 차가운 회색 눈, 흠잡을 데 없이 하얀 가운. 최진혁 과장은 숨길 수 없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직원을 쳐다보았다. 언제까지 꾸물거릴 거야? 그가 운반용 침대 쪽으로 걸어왔다. 비켜, 내가 직접 하지. 서아는 즉시 눈을 감고 억지로 몸의 긴장을 풀었다. 모든 근육, 가슴의 모든 움직임, 모든 것이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했다. 그녀는 죽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이어야만 했다. 의사가 옆에 멈춰 섰다. 서아는 자신을 향한 그의 집요하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문제없군. 최 과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보내. 지체하지 말고. 알았나? 알겠습니다. 김인수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의사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쾅 닫혔다. 서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살짝 눈을 떴다. 민수는 그녀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시트처럼 창백한 얼굴로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의 턱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광대뼈는 긴장으로 도드라져 있었다. 제발요. 서아가 다시 속삭였다. 두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죽어요. 그들이 일을 마무리할 거라고요. 당신도 알잖아요. 민수는 말이 없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다. 서아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를 버리는구나. 그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영안실 정문이 열리며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의 짧은 검은 머리와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32살 정도로 보였고 그의 갈색 눈에는 타고난 친절함이 어려 있었다. 선우 형, 어쩐 일로 다시 왔어요? 민수가 그를 만나며 놀라 물었다. 교대 시간 끝났잖아요. 김선우라고 불린 남자는 멋쩍게 웃었다. 탈의실 열쇠를 깜빡했네. 그가 손을 흔들었다. 지금 가지러 가. 그리고 그의 시선이 실내를 훑다가 서아가 누워있는 운반용 침대에 멈췄고 다시 민수에게로 돌아왔다. 동료의 얼굴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선우는 경계심을 품었다. 민수 씨,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 그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민수가 너무 빨리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선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민수를 3년 동안 알고 지냈다. 같은 조로 일했고 가끔 금요일에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는 민수가 거짓말할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챘다. 그리고 지금 민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분명히 거짓말이었다. 정말 아무 일 없어. 선우는 한 걸음 다가가 동료의 얼굴을 살폈다. 뭐 도와줄 거라도 좀 내버려둬요. 민수가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 너무나 절박한 기색이 담겨 있어 선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형은 열쇠나 찾아서 어서 여기서 나가요. 제발. 마지막 말은 거의 애원조였다. 선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잘못됐다. 그는 민수를 지나쳐 탈의실로 향했지만 곁눈질로 계속 상황을 살폈다. 민수는 운반용 침대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쥔 채 시트 아래의 형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누군가와 혹은 자기 자신과 다투는 것 같았다. 선우는 사물함에서 열쇠를 꺼냈지만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영안실의 주 공간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망설임에 잠겨 얼어붙어 있었다. 민수 씨, 선우가 불렀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가 폭발했다. 몇 번을 말해요? 내가 말했잖. 하지만 선우는 이미 운반용 침대로 다가가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직감, 경험,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을 확인하는 습관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시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안 돼요. 민수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선우는 천을 젖히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트 아래에는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무엇보다도 목 아랫부분에서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떨림이 보였다. 맥박이었다. 세상에, 선우가 숨을 내뱉었다. 살아있잖아. 조용히. 민수가 문 쪽을 돌아보며 쉬익 소리를 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요. 하지만 선우는 이미 서아에게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손목에서 맥박을 찾았다. 약하고 가늘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고 애원하는 갈색 눈과 마주쳤다. 도와주세요. 서아가 입술만 움직여 속삭였다. 제발요. 선우의 머리가 미친 듯이 돌아가며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영안실에 살아있는 여자, 공포에 질린 민수. 이건 결코 좋은 의미일 리가 없었다. 선우는 몸을 일으켜 민수를 보았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시선을 피했다. 알고 있었어. 선우가 조용히 물었다. 민수는 말이 없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거 알고 있었냐고 선우가 끈질기게 되물었다. 방금 알았어요. 민수가 중얼거렸다. 맹세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돈을 받았을 때는 몰랐다고 선우가 그의 말을 마쳤다. 민수는 움찔했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세상에, 선우 형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신경질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최 과장님은 그냥 화장 절차를 좀 서두르는 것뿐이라고 가족에게 사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바보같이.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민수를 이해했다. 그는 월급으로 겨우 살아가는 처지였다. 빚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지른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어쩔 생각이었어.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형, 너무 당황했어요. 만약 최 과장님이 알게 되면,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라니. 선우가 되물었다. 또 누가 있는데? 하지만 민수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선우는 다시 서아를 보았다. 그녀는 너무나 간절하고 절망적인 희망을 담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뒤집혔다. 그는 그녀를 버려둘 수 없었다. 그녀를 죽이려 한자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었다. 우리가 그녀를 구할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쳤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최 과장님은 내가 지금 당장 그녀를 화장터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이 확인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껏해야 30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겐 30분이 있는 거야. 선우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다. 경찰을 불러야 해. 수사관이든 누구든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그들이 도착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민수가 반박했다. 그들이 오는 동안 최 과장님은 그럼 우리가 그녀를 숨기는 거야. 선우가 방을 둘러보았다. 2층에 비품실이 있어. 아무도 안 가는 곳이야. 그녀를 거기로 옮기고 경찰이 올 때까지 내가 같이 있을게. 최 과장님한테는 뭐라고 말하고요? 이미 시신을 보냈다고 해. 선우는 사물함에서 찾은 담요로 서아를 덮어주며 말했다. 일을 빨리 처리했다고 하고 내일 아침 그가 확인하려 할 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거야. 경찰이 여기 와 있을 테니까. 민수는 선우와 여자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다. 서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비난이 없었다. 오직 애원만이 담겨 있었다. 알았어요. 민수가 마침내 숨을 내뱉었다. 알았어요. 젠장. 그렇게 해요. 하지만 빨리. 그들은 일사불란하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서아를 안아들었다. 그녀는 너무나 약하고 무력해서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안고 빠르게 직원용 계단으로 향했다. 민수는 최 과장의 사무실 문을 곁눈질하며 그들을 엄호했다. 2층의 비품실은 낡은 서류와 고장난 장비로 가득 찬 작은 창고였다. 선우는 서아를 접힌 담요 위에 눕히고 더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고 마침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 분 모두 고마워요.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요. 선우는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지금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야. 그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검찰청의 한지수 검사는 그의 사촌 누나의 지인이었다. 원칙주의자에 정직하고 매수되지 않는 사람. 만약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바로 그녀였다. 신호음이 갔다. 1번, 2번, 3번. 선우는 제발 받아달라고 하늘에 빌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한지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자신감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검사님, 저 김선우입니다. 그는 빠르고 두서없이 말했다. 누님 통해서 뵌 적 있습니다.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급해요. 짧은 침묵.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우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래층 영안실에서는 박민수가 최 과장이 시신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말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하며 서 있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정희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지만 이미 길을 나선 뒤였다. 한지수 검사는 30분 만에 도착했다. 그 시간 동안 선우는 서아의 호흡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했고 민수는 최 과장에게 시신이 이미 화장터로 보내졌다고 성공적으로 둘러댔다. 의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손을 한번 흔들고 건물을 나섰다. 한지수는 거추장스러운 절차 없이 신속하게 영안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39세였지만 짧은 흑갈색 머리에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회색 눈을 가진 날씬하고 다부진 모습은 더 젊어 보였다. 그녀는 활동하기 편한 정장 바지에 가죽 재킷, 편안한 단화를 신고 있었다.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의 복장이었다. 선우는 직원용 입구에서 그녀를 만나 비품실로 빠르게 안내했다. 한지수는 담요 위에 누워있는 서아를 훑어본 뒤 선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었다. 선우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구석에 서 있던 민수는 검사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발을 옮겼다. 한지수는 말없이 듣기만 하다가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서아 옆에 쪼그려 앉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이서아입니다. 여자는 힘겹게 단어를 내뱉었다. 목소리는 쉬고 약했다. 30살이고요. 18번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서아 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지수는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진술을 녹음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오늘이 며칠이죠? 서아가 혼란스러운 듯 물었다.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한지수가 대답했다. 그럼 어제였군요. 서아는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눈을 감았다. 어제 저녁 7시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 강지훈 씨가 집에 있었어요. 이상했죠. 보통은 9시나 더 늦게 오거든요. 건설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해요. 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한지수가 구체적으로 물었다. 불안해 보였어요. 서아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다. 최근 2달 동안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자주 통화하러 다른 방으로 들어갔고요. 괜찮냐고 물어보면 그냥 회사 문제라고 심각한 거 아니라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어제는 저보고 쉬라고 자기가 저녁을 차리겠다고 하더군요. 놀랐죠. 지훈 씨는 요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근 우리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침묵이 길고 서먹했죠? 서아는 말을 멈췄다. 선우가 그녀에게 물병을 건넸다. 그녀는 몇 모금 작게 마셨다. 그가 제게 차를 가져다 줬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제가 좋아하는 꿀을 넣었다고 하더군요. 마시고 나서 5분쯤 지났을까 이상한 현기증이 느껴졌어요.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것처럼요. 일어나서 소파로 가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쓰러졌던 게 기억나요?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훈 씨는 그는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였죠? 한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놀라지도 제게 달려오지도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서 제가 정신을 잃어가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그의 말이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비품실에 침묵이 흘렀다. 한지수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어두워졌다.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땐 어디였나요? 그녀가 신문을 계속했다. 여기 영안실 시트 밑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의사가 남편이 이미 돈을 다 치렀다고,
제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죽은 줄 알고 있고 곧 화장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의사 이름을 들었나요? 최진혁 과장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직원이 그렇게 불렀어요. 한지수는 민수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 아래에서 몸을 움츠렸다. 박민수 씨, 그녀가 엄하게 물었다. 네, 그가 간신히 들릴 듯 대답했다.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민수는 바닥을 보며 침묵했다. 한지수는 일어나 그에게 바싹 다가갔다. 젊은이 그녀의 목소리가 더 딱딱해졌다. 당신이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압니까? 살인 미수 공모, 범죄 은닉, 증거인멸 시도, 징역 8년에서 15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진술하고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놓는다면 수사 협조로 참작될 겁니다.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이 상당히 줄어들죠.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요. 그가 짜내듯 말했다. 맹세해요. 몰랐어요. 최 과장님이 돈을 제안했을 때 그냥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가족이 빨리 화장을 치르고 싶어 하는 사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비공식적인 평범한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를 받았죠? 한지수가 물었다. 500만 원이요.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상에, 500만 원 때문에 이게 범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절차를 약간 어기는 거라고만 생각했다고요. 빚이 있었어요. 대출금이 밀려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언제 돈을 받았습니까? 그저께요. 화요일 저녁에요. 최 과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수요일에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올 건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절반을 바로 주고 나머지는 일이 끝나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강지훈 씨 이름을 언급했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인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합의했고 모든 게 합법적인데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질질 끌지 않아야 한다고요. 한지수는 서아에게 돌아갔다. 남편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전체 이름, 나이, 직장, 강지훈, 41살이에요. 서아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대건설에서 영업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는 7년 됐고 아이는 없어요.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정확히는 몰라요. 서아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돈 얘기를 자주 했어요. 아껴 써야 한다. 회사가 어렵다. 이런 말이요. 한 번은 그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누군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소리쳤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회사 내에 갈등이라고 했어요. 한지수는 빠르게 기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설이 세워지고 단서들이 연결되고 있었다. 서아 씨, 최근 몇 주간 남편이 어떤 서류에 서명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보험이나 유언장 같은 거요? 서아는 생각에 잠겼다. 한 달 전쯤 그가 어떤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해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당신 명의의 보험이었겠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를 믿었어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서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선우가 다시 물을 건넸다. 한지수는 시계를 보았다. 여기서 당신을 빼내야 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의사가 눈치채기 전에요. 제가 차를 부를 테니 병원으로 갑시다. 거기서 검사를 받고 분석을 위한 체혈을 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무엇으로 당신을 중독시켰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최 과장님은요? 선우가 물었다. 시신이 화장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되겠죠. 한지수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때쯤이면 우리 손에 모든 증거가 있을 겁니다. 서아 씨가 전체 진술을 할 거고 혈액 분석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신, 박민수 씨, 그녀는 직원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금액, 대화 내용, 관련자들. 그러면 이 범죄 집단 전체를 소탕할 수 있을 겁니다. 집단이요. 민수가 되물었다. 최 과장님과 강지훈 10분만이 아니고요. 보험금이 보통 수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이라면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지수가 설명했다. 채권자, 자금책, 어쩌면 조직폭력배일 수도 있죠. 그걸 밝혀내야 합니다. 15분 후
영안실 건물로 차 한 대가 표식 없는 평범한 회색 세단이었다. 한지수는 서아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선우는 담요를 들고 여자를 감쌌다. 그들은 직원용 계단을 내려가 영안실주 공간을 지나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다. 신선한 밤 공기가 서아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처럼 깊고 개걸스럽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늘은 어두웠고 별들로 가득했다. 어디선가 멀리서 자동차 소음이 들려왔다. 그녀가 방금 겪은 악몽과는 너무나도 먼 평범한 삶의 소리였다. 타세요. 한지수가 뒷문을 열었다. 선우는 서아가 자리에 앉는 것을 돕고 담요로 덮어주었다. 고마워요. 서아가 그를 보며 속삭였다. 그냥 지나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럴 수 없었어요. 선우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 9시에 검찰청으로 오세요. 서초동 7번지 312호실입니다. 그녀가 민수에게 말했다. 오지 않으면 수배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떠났고 민수는 밤의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선우는 잠시 더 서 있다가 천천히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병원에서 서아를 맞이한 것은 당직 의료팀이었다. 한지수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서아는 즉시 병동으로 옮겨졌다. 20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윤태준 교수가 진찰에 참여했다. 그는 한눈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전형적인 증상이군. 그가 수치를 살피며 중얼거렸다. 서맥, 저혈압, 약한 맥박, 반응지연. 전체 독성 물질 분석을 위해 혈액 채취해요. 당장. 검사실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 윤 교수는 서아와 대화하며 반사신경, 동공반응, 균형 감각을 확인했다. 사지의 감각이 둔하게 느껴지나요? 그가 물었다. 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팔다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지럼증은요? 눈앞이 흐릿해요. 메스꺼움은? 조금요. 윤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록했다. 40분 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는 출력물을 살펴봤고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네프록스입니다. 그가 복도에서 기다리던 한지수에게 말했다. 혈액에서 아네프록스가 검출됐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로 마취과에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깊은 잠을 유도할 뿐이지만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죠? 한지수가 긴장하며 물었다. 호흡 중추가 억제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게 되죠. 심장박동은 치명적으로 느려지고요. 외관상으로는 사망처럼 보입니다. 호흡도, 맥박도 없고 체온도 떨어지죠. 하지만 사실 이건 가역적인 상태입니다. 제때 조치해서 해독제를 투여하면 의식을 되찾을 수 있어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비가역적이 됩니다. 산소 부족으로 뇌가 죽기 시작하죠. 5에서 7분 내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오고 10에서 15분 후면 생물학적 사망에 이릅니다. 한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그녀가 완전히 죽을 거라고 계산하고 일부러 임상적 사망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에요. 약물을 이용한 계산적이고 냉혈한 살인 미수입니다. 누군가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녀의 남편이 그런 약물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네프록스는 엄격하게 통제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되죠. 하지만 만약 그가 의료계에 연줄이 있거나 누군가 도왔다면 최진혁, 한지수가 숨을 내뱉었다. 영안실의 법의관. 그라면 충분히 그런 약물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윤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걸 밝혀내는 건 검사님 일이죠. 제 일은 환자를 살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정말 엄청난 행운이 따랐다고 전해주세요. 그녀의 몸이 범인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더 강했던 겁니다. 호흡이 저절로 회복됐고 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뇌가 죽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겨냈어요. 병원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요? 최소 사흘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몸에서 약물 잔여물을 빼내고 모든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해요. 그 후에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통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빚에 쪼들린 강지훈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영안실 의사를 매수해 허위 사망 진단을 꾸미게 했다. 약물을 사용해 그녀를 살해하려 했다. 영안실에서 그녀가 신속하게 화장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완벽한 범죄.
거의. 하지만 그는 두 가지를 간과했다. 첫째, 서아의 몸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것. 둘째, 영안실에 불의를 지나치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 한지수는 서아가 누워있는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상태는 훨씬 좋아 보였다. 안색이 돌아왔고 호흡도 안정되었다. 몸은 좀 어떠세요? 한지수가 물었다. 좋아졌어요. 서아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강하다고 하시더군요. 맞아요. 한지수가 단호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살아남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짓을 한 놈들을 잡을 거예요. 한 놈도 빠짐없이 약속하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 씨가 제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함께한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그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제가 죽기를 바랐어요. 안타깝게도 돈이 사람을 바꿉니다. 한지수가 말했다. 특히 돈이 부족할 때 그렇죠.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가 한 짓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 씨, 내일 영안실 직원 박민수 씨가 저를 찾아올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진술할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당신의 남편과 최진혁 의사를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할 겁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이 범죄의 배후가 누구인지 찾아낼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갈 겁니다. 정의로운 법정까지요. 서아는 듣고 있었다. 충격과 배신감의 층 아래 어딘가에서 정의에 대한 갈망이 깨어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금요일은 한지수 검사의 수사팀에게 새벽 6시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작전회의를 소집했고 2명의 베테랑 형사인 조인성과 배수지, 그리고 과학수사 전문가 오진우를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이서아의 진술서, 혈액 분석 결과, 강지훈과 최진혁에 대한 초기 정보 등 사건의 첫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보죠. 한지수는 동료들 앞에 도표를 펼쳤다. 이서아, 30세, 초등학교 교사, 어젯밤 남편이 아네프록스를 넣은 차를 건넸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남편은 구급차가 아닌 영안실에 연락했다. 시신은 영안실로 이송됐고 거기서 최진혁 의사가 허위 사망 진단을 내리고 신속한 화장을 지시했어야 했다. 계획은 영안실 직원 김선우 씨 덕분에 실패했다. 동기는 짧은 머리에 희끗한 새치가 섞인 4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인 조인성 형사가 물었다. 돈 담아도 보험금이겠죠? 서아 씨는 한 달 전에 어떤 서류에 서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보험사를 확인해서 보험 증권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지성과 집요한 눈빛을 가진 우아한 중년 여성 배수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요 회사들의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점심때까지는 답변이 올 겁니다. 좋아요. 조 형사님, 강지훈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은행 계좌, 대출, 빚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오진우 씨, 한지수는 안경 너머로 주의 깊은 눈을 한 40대 초반의 마른 남자인 과학수사 전문가에게 시선을 돌렸다. 영안실에서 모든 자료를 압수해야 합니다. 이서아 관련 서류, CCTV 녹화 영상이 있다면 그것도요. 최진혁의 연루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흔적이든 찾아내세요. 알겠습니다. 오진우는 이미 도구가 든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10분 후에 출발합니다. 아침 9시. 약속대로 박민수가 한지수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몹시 지쳐 보였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결심을 굳혔고 이제 끝까지 갈 생각이었다. 앉으세요. 한지수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진술할 준비는 됐습니까? 네, 이민수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단했다. 아는 건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수는 녹음기를 켜고 날짜, 시간, 참석자들의 이름을 말했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5월 21일 저녁 8시쯤 최진혁 과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제안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놀랐습니다. 보통 과장님은 저와 대화하지 않고 명령만 내리거든요. 그는 저에게 4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시신 하나의 화장 절차를 서두르는 걸 도와달라고요. 이름을 말했나요? 한지수가 확인했다. 네, 이서아. 여자가 죽었고 곧 시신이 들어올 거라고
남편이 신속한 절차를 위해 돈을 냈다고 했어요.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화장터로 보내야 한다고요? 제가 그게 합법적이냐고 물었더니 모든 게 법태둘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족이 서두르는 거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자동차 할부금에 아파트 수리비 대출까지 있었어요. 3개월치가 밀린 상태였죠. 은행에서는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고요. 최진혁이 돈을 바로 주던가요? 절반요. 현금으로 2천만 원, 나머지 절반은 일이 끝나면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동의했어요. 이서아 씨가 이송되었을 때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아니요. 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맹세코 몰랐습니다. 시신이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서류만 처리했습니다. 최 과장님이 직접 모든 걸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죠. 저는 그냥 절차가 빨라진 평범한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트를 열고 그녀가 숨 쉬는 걸 봤을 때야 세상에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됐죠? 그녀가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김선우 형이 돌아왔고 그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죠. 여자가 살아있는 걸 보고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그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숨기고 검사님께 연락했죠. 한지수는 모든 단어를 기록했다. 민수는 오랫동안 최진혁과의 대화 내용, 서류 작성 방식, 의사가 어떻게 화장을 재촉했는지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떠올리며 자세히 이야기했다. 최진혁이 다른 사람을 언급한 적이 있나요? 한지수가 물었다. 어쩌면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한번 그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건 약속대로 처리될 겁니다. 강지훈은 이미 일부를 지불했고 나머지는 일이 끝난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황태섭 회장님도 만족하실 겁니다. 그건 똑똑히 기억합니다. 황태섭. 한지수는 조인성 형사와 시선을 교환했다. 그는 이미 노트북을 꺼내고 있었다. 황태섭 그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입력하며 중얼거렸다. 어디 한번 봅시다. 몇 분 후 화면에 정보가 나타났다. 조 형사가 정보를 읽었다. 황태섭 48세. 2000년에 사기죄로 전과 3년 복역. 출소 후 공식적으로는 금융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첩보에 따르면 거액의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음. 그림자 금융계의 큰손. 조직폭력배와 연계되어 있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음. 영리하고 신중함. 바로 이 자야. 한지수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이 모든 일의 배후가 강지훈이 그에게 빚을 졌고 갚지 못하자 황태섭이 해결책을 제시한 거야.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는 것. 강지훈과 황태섭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 형사가 말했다. 통화 기록, 만남, 자금 이체 내역. 진행하세요. 한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점심때가 되자 상황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배 형사는 이서아의 사망 시 10억 원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증권을 찾아냈다. 보험은 정확히 한 달 전 가란트 생명에서 가입되었고 수익자는 강지훈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조 형사는 5억 원의 빚을 발견했다. 돈은 강지훈이 유령회사를 통해 받았지만 자금의 출처는 황태섭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상환일은 5월 말이었지만 강지훈은 이미 3개월째 연체 중이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협박성 전화와 메시지가 수신되고 있었다. 다 맞아떨어지는군. 한지수는 책상 위에 증거들을 펼쳐놓으며 연쇄고리를 만들었다. 강지훈은 황태섭에게 빚을 졌다. 5억은 엄청난 액수야. 황태섭은 압박을 시작했고 상환을 요구했지. 강지훈은 갚을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운 거야. 아내 이름으로 10억 보험을 들고 그녀를 죽인 뒤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는 거지. 황태섭은 5억을 받고 강지훈에게는 3억이 남네. 서아 씨만 빼고 모두가 만족하는 시나리오군. 거의 완벽한 계획이었네요. 조 형사가 인정했다. 최진혁이 부검 없이 서류를 처리하고 바로 화장터로 보내버리면 강지훈은 보험금을 받고 범죄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죠. 서아 씨는 그냥 심장마비나 뭐 그런 걸로 죽은 게 되는 거고요. 누가 확인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지. 한지수가 비웃었다. 김선우 씨가 정직한 사람일 거라는 것과
서아 씨의 몸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걸 말이야. 오후 2시, 수사팀은 검거에 나섰다.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이었다. 그의 직장을 통해 위치를 파악했다. 대건설 사무실은 도심의 한 비즈니스 센터 3층에 있었다. 형사들은 소란 없이 조용히 들어갔다. 비서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조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물러섰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은 서류와 건설 자재 샘플로 어수선했다. 강지훈은 책상에 앉아 통화 중이었다. 문이 활짝 열리고 형사들이 들어서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강지훈 씨, 한지수가 신분증을 제시했다. 한지수 검사입니다. 당신의 아내 이서아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는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요. 당신의 아내는 살아있습니다. 한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진술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약을 탄 차를 건넸는지, 어떻게 의식을 잃었는지, 어떻게 당신이 도움을 청하지 않고 서서 지켜보기만 했는지 전부 다요. 강지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조 형사가 이미 옆에서 수갑을 채우고 있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지훈은 동료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비서는 입을 가리며 숨을 헉 들이마셨다. 직원 중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지만 배 형사가 엄하게 카메라를 치우라고 명령했다. 차 안에서 강지훈은 창밖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가면 같았다. 감정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공허한 뿐이었다. 아내 프록스는 어디서 구했죠? 한지수가 물었다. 강지훈은 침묵했다. 최진혁이 줬습니까? 침묵. 황태섭이 아내를 죽이라고 지시했나요? 그 이름을 듣자 강지훈은 움찔했다. 한지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황태섭이 맞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갚지 못했고 그가 해결책을 제안했고요. 그렇죠. 강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당신은 이해 못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돈을 갚지 않았다면 그는 날 죽였을 거야. 그는 날 죽였을 거라고. 내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선택의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한지수가 매섭게 대답했다. 경찰에 갈 수도 있었고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파트, 차, 모든 재산을 팔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당신은 아내를 7년을 함께 산 여자를 죽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강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검찰청에 도착할 때까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이 최진혁에게로 향했다. 의사는 영안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붙잡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어떤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최진혁 씨 의배 형사가 그를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신분증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다른 형사가 더 빨랐다. 서랍 안에는 휴대폰과 돈이 든 봉투가 있었다. 체포합니다. 배 형사가 수갑을 채웠다. 살인 미수, 문서 위조,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최진혁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끝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배 형사는 영안실에서 완벽한 증거물 꾸러미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서아 관련 서류는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서도 없었고 이런 경우 필수적인 부검 기록도 없었다. 모든 것이 조잡한 실수투성이로 서둘러 처리되었다. 최진혁의 사무실 책상에서는 현금 3억 원이 든 봉투가 발견되었다. CCTV 녹화 영상에는 강지훈이 영안실에 와서 최진혁과 대화하고 그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금요일 저녁, 구치소에는 2명의 용의자가 있었다. 강지훈과 최진혁. 하지만 한지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의 주역, 모든 것을 조종한 꼭두각시 조종사는 아직 자유의 몸이었다. 황태섭. 그는 이틀간의 긴장된 수사 끝에 찾아냈다. 통화 내역, 미행, 자금 흐름 분석. 모든 것이 도시의 공업지구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가리켰다. 공식적으로는 컨설팅 회사였지만
사실상 그곳은 불법 자금 거래의 중심지였다. 일요일 아침 황태섭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들이 건물을 포위했다. 한지수가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 황태섭 씨, 그녀는 희끗한 귀민머리와 차가운 회색 눈을 한 키 큰 남자가 앉아있는 사무실로 들어섰다.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황태섭은 비웃었다. 증거라도 있소? 그가 차분하게 물었다.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한지수는 서류가 든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훈으로부터의 자금 이체 내역, 통화 녹음 기록, 증인들의 진술, 당신의 이름은 최진혁의 대화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당신은 강지훈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줬고 그가 갚지 못하자 아내를 보험에 가입시켜 죽이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최진혁을 통해 모든 것을 조직했죠. 당신의 5억을 돌려받을 셈이었고요. 황태섭은 계속 비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아무것도 증명 못할 거요. 그가 말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소. 그냥 돈을 빌려줬을 뿐이지. 강지훈이 자기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그의 개인적인 문제요. 당신의 전화는 지난 이틀간 감청되었습니다. 한지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서아 씨가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당신이 강지훈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협박했고 이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으며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제안했죠. 이것이 당신의 연루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비웃음이 황태섭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는 몸을 고추세웠다. 내 전화를 감청할 권리는 없소?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요. 한지수는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다.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황태섭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서류, 금융 기록들이 압수되었다. 분석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지수는 그를 오랫동안 감옥에 보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했다. 월요일 아침 강지훈, 최진혁, 황태섭 세 사람 모두 구금 상태였다. 박민수는 범죄의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시켜주는 상세한 진술을 했다. 이서아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이미 회복 중이었다. 한지수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동기는 돈, 방법은 약물 중독 후 사망 위장, 실행범은 강지훈과 최진혁, 주범은 황태섭. 사슬이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할 것이다. 반드시. 5월 27일 월요일 강지훈에게는 재앙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임시 구금시설에서 구치소로 이감되었고 그곳에서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서아가 살아있다. 이 두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그녀가 살아있고 진술을 했으며 이제 그의 인생은 파괴되었다. 하지만 최악은 다른 것이었다. 황태섭도 체포되었다. 그것은 빚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5억 원 그리고 황태섭의 부하들은 풀려나 있었다. 그들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강지훈은 신문을 위해 불려나갔다. 한지수 검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고 앞에는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강지훈 씨, 그녀가 시작했다. 진술할 준비가 됐습니까? 변호사를 원합니다. 강지훈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호사는 선임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황태섭이 체포됐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압수수색되었고 모든 금융서류가 압수됐습니다. 우리는 빚에 대해, 계획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수사에 협조할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판결 시 참작될 겁니다. 강지훈은 책상을 보며 침묵했다. 황태섭이 당신의 실패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까? 한지수가 계속했다. 그에게는 부하들이 있고 그들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구치소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얼마나 오래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어디든 당신을 찾아낼 겁니다. 조만간요. 강지훈은 움찔했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황태섭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실패하고 황태섭 자신이 체포되었으니 그의 부하들은 책임자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책임자는 강지훈이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모든 것 처음부터. 강지훈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년 전 제가 포커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불법 도박이었죠. 판돈이 컸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어요. 계속 땄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지기 시작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랐죠. 처음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갚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렸죠. 전형적인 빚의 굴레였습니다. 황태섭은 언제 만났습니까? 작년 4월에요. 이미 협박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갚을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인이 그를 소개해줬어요. 황태섭은 연 30% 이자로 5억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형 건설사와 큰 계약을 계획하고 있었고 큰 보너스를 기대했죠. 하지만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보너스는 없었고 빚은 늘어만 갔죠. 아내와 관련된 계획은 언제 나왔습니까? 강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올해 3월 황태섭이 저를 불렀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당장 돈을 갚으라고 했죠.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서아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사고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으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가 제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두려웠고 동의했습니다. 아네프록스는 누가 구했죠? 황태섭이요. 그가 자기 사람을 통해 앰플을 건네줬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양을 써야 하는지 알려줬죠. 약물이 호흡을 멈추게 하지만 자연사처럼 보일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저를 최진혁과 연결해줬습니다. 그 의사는 황태섭에게 아주 많은 돈을 빚지고 있었어요. 황태섭은 그에게 만약 도와주면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겠다고 했죠. 최진혁은 동의했고 영안실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직원과도 이야기가 됐고요. 네, 그에게는 별도로 돈이 지급됐죠. 침묵과 신속한 화장을 대가로요. 한지수는 모든 단어를 기록했다. 그림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다. 황태섭은 거미줄의 중심이었다. 그는 모든 참여자를 통제했고 그들의 빚과 두려움을 이용해 자신의 뜻을 따르게 만들었다. 강지훈 씨, 당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해합니까? 그녀가 물었다. 이해합니다. 강지훈은 눈을 뜨고 그녀를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절망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저는 제 아내를 죽였습니다. 아니,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돈 때문에 제 목숨과 어머니, 여동생, 조카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저는 괴물입니다. 적어도 그걸 깨닫고는 있군요. 한지수는 신문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강지훈의 자백은 범죄의 전체 그림을 제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고리인 황태섭 자신을 엮는 것뿐이었다. 그는 더 어려웠다. 그는 노련한 범죄자였고 법을 알았으며 침묵할 줄 알았다. 신문에서 그는 진술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한지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통화 감청 기록. 황태섭이 강지훈과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실행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금융 서류, 최진혁의 대화에서 황태섭의 이름을 들었다는 박민수의 진술. 화요일 아침, 한지수는 모든 증거를 모아 공소장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구치소 교도관이 강지훈이 긴급 면회를 요청한다고 보고했다.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했다. 한지수는 즉시 구치소로 향했다. 강지훈은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창백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다. 한지수가 들어서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그가 서두 없이 내뱉었다. 황태섭의 부하들이요. 오늘 아침에 다른 수감자를 통해 쪽지를 받았습니다. 깁 다물지 않으면 내 여동생이 먼저 죽는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들 지신 걸 알아요. 황태섭은 감옥 안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한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쪽지를 보여주세요. 강지훈은 수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한지수가 펼쳤다. 거기에는 서툰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입 닥쳐, 쥐새끼. 안 그러면 내 여동생이 먼저 죽는다. 누가 이걸 전해줬죠? 모릅니다. 같은 방 사람이 운동 시간에 창문으로 누가 던졌다고 했어요. 저는 두려워요. 황태섭은 어디서든 저를 찾아낼 거고 제 어머니, 여동생, 그녀의 아이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가족에게 경호를 붙이겠습니다. 한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즉시. 그리고 당신은 강화된 보호 조치가 있는 독방으로 옮길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진술해야 합니다. 그것이 황태섭을 영원히 가둘 유일한 방법입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지수는 검찰청으로 돌아와 즉시 강지훈의 어머니와 여동생, 조카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강지훈의 여동생 강민희는 어머니 최은숙 씨와 두 아이, 7살 딸과 5살 아들과 함께 이웃 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집으로 24시간 순찰조가 파견되었지만 황태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화요일 저녁, 민희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검은색 차 한 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차에서 가죽 재킷을 입은 두 남자가 내렸다.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길을 막았다. 강민희 씨, 그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이민희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무슨 일이시죠? 내 오빠한테 전해. 입 닥치라고. 안 그러면 너랑 내 새끼들한테 문제가 생길 거야. 알겠어. 민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바로 그 순간 모퉁이에서 경찰차가 나타났다. 근처에서 잠복 근무 중이던 형사들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포착한 것이었다. 가죽 재킷을 입은 두 남자는 놀라서 차로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다. 그들은 포위되었고 길이 막혔다. 손머리 위로 올려 순찰차에서 내린 조인성 형사가 명령했다. 빨리. 남자들은 저항하려 했다. 한 명이 칼을 꺼내 형사에게 휘둘렀지만 경찰봉으로 팔을 가격당했다. 칼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두 사람 모두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졌다. 누가 보냈지? 조 형사가 체포된 남자 중 한 명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무도. 그가 쏘아붙였다. 그냥 대화 좀 하려고 했어? 아이들을 상대로 협박하면서. 자세한 대화는 경찰서 가서 하지. 조 형사가 비웃었다. 체포된 자들은 연행되었다. 민희와 어머니, 아이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받을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 그날 저녁, 한지수는 체포된 두 남자를 신문했다. 그들은 침묵하며 진술을 거부했지만 그들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 통화는 황태섭의 측근 중 한 명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백철민, 38세, 강도 및 갈취 전과 황태섭의 최측근 중 한 명. 백철민을 검거하세요. 한지수가 명령했다. 즉시. 그리고 황태섭의 최측근들을 모두 확인하세요. 누가 풀려나 있고 누가 그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형사들이 도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백철민은 수요일 오후 외곽의 한 술집에서 황태섭의 다른 두 측근과 만나는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소동이 벌어졌다. 백철민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공범 중 한 명이 권총을 꺼내 천장을 향해 쏘았다. 술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출구로 몰려들었고 테이블이 뒤집혔다. 조 형사는 총을 쏜 자의 팔을 겨냥해 응사했다. 총알이 정확히 명중했다. 권총이 범인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바닥에서 제압되었다. 백철민과 세 번째 공범도 체포되었다. 술집에서는 권총 2자루와 칼이 압수되었다. 백철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강지훈과 그의 가족을 협박하는 계획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휴대폰이 발견되었다. 메시지 중 하나는 황태섭 자신이 보낸 것이었다. 그를 면회했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것이었다. 강지훈의 입을 막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직접적인 증거였다. 황태섭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부하들과 변호사를 중개인으로 사용하여 범죄 행위를 지휘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평판을 가진 50대 변호사 서정우였다. 그는 메시지 전달에 관여한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통화 기록과 교도관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황태섭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후 서정우가 휴대폰을 다시 가져갔다. 당신이 범죄 조직을 돕고 있었다는 걸 압니까? 한지수가 물었다. 증인 협박, 위협, 사법방해 시도. 이것은 변호사 자격 박탈과 형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서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체포되었다. 수요일 저녁 모든 범죄 집단이 무력화되었다. 황태섭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기고 변호사도 명령을 내릴 능력도 없이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목요일은 최종 신문의 날이 되었다. 백철민은 증인 협박과 무기 사용으로 장기징역형에 처할 것을 깨닫고 협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황태섭의 활동, 불법 대출, 갈취,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청부 폭행 및 살인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황태섭은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백철민이 신문에서 말했다. 따르지 않는 자는 제거되었죠. 빚을 갚지 않은 세 사람이 발에 줄을 단 채 강에 던져지는 걸 봤습니다. 그는 농담하지 않아요. 방해되는 자는 죽여버립니다. 이서아 씨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나? 네, 황태섭이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지훈이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그게 돈을 돌려받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죠. 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살아남자 황태섭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저에게 강지훈의 입을 막아서 쓸데없는 소리를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죠. 이 진술은 그림을 완성했다. 이제 한지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자백, 박민수와 백철민의 진술, 통화 녹음 기록, 금융 서류, 물적 증거. 사건은 완전히 준비되었다. 금요일 아침 이서아가 영안실에서 깨어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한지수 검사는 공소장에 서명했다. 강지훈, 최진혁, 황태섭, 백철민, 서정우, 그리고 황태섭의 다른 두 측근, 그들 모두는 살인교사, 갈취, 문서 위조, 협박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지수는 펜을 책상 위에 놓았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일주일 내내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만족감은 엄청났다. 정의는 승리했다. 범인들은 체포되었다. 이서아는 살아있고 안전하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한지수는 판결이 가혹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 범죄에는 너무나 많은 잔인함과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판사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사무실 창밖으로 밝은 봄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한지수는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평범한 삶이 제갈 길을 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닫힌 문 뒤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지, 그림자 속에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하지만 법을 수호하고 범인을 잡고 정의를 회복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한지수는 자신이 그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이서아 씨는 좀 어떻습니까? 그녀가 당직 간호사에게 물었다. 훨씬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합니다. 잘 됐군요. 그녀에게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전해주세요. 이제 안전하다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지수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그래, 이번 주는 힘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 팀은 완벽하게 일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해당할 뻔했던 여성이 살아남았고 정의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재판은 모든 피고인이 체포된 지 거의 2달이 지난 7월 중순에 시작되었다. 그동안 수사팀은 철저한 증거 기반을 구축했다. 전문가들은 모든 필요한 조사를 마쳤고 피고인들은 구금 상태에서 판결을 기다렸다. 이서아는 5월 말에 병원에서 퇴원했고 처음에는 같은 학교 교사인 친구 박지영의 집에서 지냈다. 강지훈이 그녀에게 독이 든 차를 건넸던 아파트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구석구석이 배신감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지영은 그녀를 지지해주고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으며 심리상담에도 동행해주었다. 김선우는 서아를 정기적으로 찾아왔다. 처음에는 그저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 왔지만 점차 그들은 길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물리치료과 대학을 그만둬야 했던 이야기에 대해 털어놓았다. 저는 물리치료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의 집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그가 말했다. 사람들을 돕고 싶었죠. 졸업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어머니가 편찮아지시면서 학업과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약값과 치료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영안실 직원으로 취직했어요. 거긴 월급이 바로 나왔고 졸업장이 없어도 받아줬으니까요. 어머니는요? 서아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힘겹게 투병하셨어요. 치료도 소용없었고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죠. 치료비를 대기 위해 어머니 아파트를 팔았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돈은 다 떨어졌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변두리의 원룸에서 월세로 살면서 영안실에서 일하며 그냥 살고 있어요. 가끔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마지막 학기를 마칠까 생각도 하지만 어쩐지 손에 잡히질 않네요.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워요. 서아는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자신의 직업과 안전을 걸었지만 정작 자신은 월세방에 살며 힘든 일을 하고 더 큰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다. 대학으로, 당신의 꿈으로요. 선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고 싶죠. 하지만 돈도, 시간도, 기력도 제 나이가 32이에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요.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시도해봐야 해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들 사이에는 구조된 피해자가 구원자에게 느끼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무언가가 싹텄다. 그것은 악몽을 겪고 서로에게서 버팀목을 찾은 두 사람 사이의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끌림이었다. 선우는 서아가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돕고 변호사에게 동행하며 정신적으로 그녀를 지지했다. 서아는 더 자주 미소 짓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6월, 서아는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과정은 형식적이었다. 강지훈은 수감 중이었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 번의 심리로 소송을 받아들였다. 결혼은 파기되었다. 서아는 결혼 전 성씨인 박서아로 돌아갔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했다. 재산 분할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결혼 생활 중에 구입했던 아파트는 팔렸고 서아는 그 절반인 3억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그녀는 강지훈과 살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수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도 남았다. 아파트를 구입하고 수리가 시작되자 선우는 서아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는 퇴근 후 찾아와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조립했다. 그들은 함께 일했고 이것은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어느 날 페인트 통들 사이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서아가 말을 꺼냈다. 선우 씨,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네, 들을게요. 그가 롤러를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당신은 말 그대로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저에게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이 있어요. 당신이 그 돈을 썼으면 해요. 대학에 복학해서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자격증도 따고 졸업장도 받으세요. 당신이 꿈꿔왔던 사람이 되세요. 선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서아 씨,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아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 돈이에요. 당신이 번 돈이라고요.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제게 미래를 줬어요. 제가 당신에게 미래를 줄 수 있게 해줘요. 제발요. 선우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숨을 내뱉었다. 내라고 말해요. 서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대학에 복학해서 공부를 마치고 꿈에 그리던 물리치료사가 되세요. 선우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가 속삭였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이건 적선이 아니에요. 제가 일 시작하는 대로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을게요. 아무것도 갚을 필요 없어요. 서아가 그를 껴안았다. 그냥 행복하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6월 말, 선우는 대학에 복학 신청서를 제출했다. 행정실은 그의 사정을 고려해 주었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었고 타당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기에 9월 1일부터 마지막 학기로 복학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졸업까지 단 한 학년이 남아 있었다. 가을이 되자 선우와 서아는 함께 수리를 마치고 아파트를 꾸몄다. 그곳은 아늑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들 사이에는 격정적인 열정과는 다르지만 훨씬 더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드럽고 차분한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서아는 선우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그는 기쁘게 동의했다. 곧 재판이 시작되었다. 심리는 기자, 변호사, 방청객으로 가득 찬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영안실에서 깨어난 여성의 이야기는 모든 뉴스 채널을 뒤덮었다. 서아는 모든 심리에 참석했다. 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다. 첫 번째로 박민수가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변호사는 정상 참작 사유를 들어 반론했다. 민수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그는 상사의 불법적인 요청에 따라 돈을 받고 화장 절차를 서두르고 허위 문서 작성에 가담했을 뿐이다. 그리고 서아에 대한 범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는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고 그녀를 숨기는 것을 도왔다. 그는 상세한 진술을 했고 전체 계획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깊이 뉘우쳤다.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했다. 박민수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수는 판결을 들으며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아를 보았다. 죄송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아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해했다. 민수는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돈의 유혹에 넘어간 약한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양심을 저버리지 못했다. 다음으로 최진혁이 재판을 받았다. 의사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그는 단지 가족의 신속한 화장 요청을 이행했을 뿐이며 범죄 정황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돈 봉투, CCTV 녹화 영상, 민수와 강지훈의 진술. 법원은 최진혁에게 직권남용, 문서 위조, 살인 미수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징역 8년과 의료 관련 직종 종사 자격 박탈이었다. 최진혁은 형량을 듣고 창백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 다음은 백철민과 황태섭의 다른 측근들의 차례였다. 그들은 증인 협박, 폭력 행사 미수,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형량은 가담 정도에 따라 5년에서 7년까지 다양했다. 그들 모두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인물인 강지훈과 황태섭도 법정에 섰다. 강지훈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그는 살이 빠지고 수척해졌다. 판사는 살인 미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조직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 등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들을 소환했다. 서아는 전 남편을 쳐다보지 않고 명확하고 차분하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증언했다. 강지훈의 변호사는 그가 압박 속에서 행동했고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두려워했으며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죄를 경감시키려 했다. 강지훈도 최후 진술을 했다. 서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바닥을 보며 말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요. 저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돈 때문에 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겁쟁이고 비겁자입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법원은 강지훈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형량을 듣자 강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황태섭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차분했고 거의 무관심했다. 그는 법정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감정의 동요 없이 공소 사실을 들었다. 그의 비싼 변호사 군단은 모든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상의 허점을 찾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 하지만 한지수 검사는 완벽하게 일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었고 반박할 수 없었다. 검사는 20년을 구형했다. 변호사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황태섭에게 살인교사,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재산 몰수와 함께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황태섭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갑고 생기 없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자 서아는 거대한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죗값을 치렀다. 재판 후 서아는 직장으로 돌아갔다. 삶은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었다. 9월 1일 선우는 대학 수업을 시작했다. 그는 열정적으로 공부하며 놓친 부분을 만회하고 지식을 흡수했다. 교수들은 그의 노력과 열의를 칭찬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서아와 소식을 나누고 실습에 대해 다양한 근육 그룹을 마사지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은 지압 마사지를 배웠어요. 그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특정 지점을 제대로 자극하는 것만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몸이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이게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서아는 미소 지으며 그의 행복에 기뻐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활기를 되찾는지 영안실에서 일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불꽃이 그의 눈에서 어떻게 타오르는지를 보았다.
그가 꿈으로 돌아가도록 도운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여름에 선우는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았다. 그 후 다양한 마사지, 기술에 대한 심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을 다루고 의료 및 재활 마사지의 특수성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3개월 동안 그는 매일 마사지 실습에 전념했다. 그가 두려워하고 이룰 수 없었던 꿈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날 저녁, 그들은 집에서 조촐한 저녁 식사로 이를 축하했다. 고마워요. 선우가 서아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결심하지도 해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계속 영안실에서 일하고 월세방에서 혼자 살며 꿈을 묻어버렸겠죠. 당신이 제게 삶을 되돌려줬어요. 당신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서아가 미소 지었다. 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하고 놀라운 여자. 나도 사랑해요. 서아는 눈물이 눈을 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만난 게 정말 기뻐요. 곧 선우는 대형 의료센터에 취직했다. 그는 재활과의 물리치료사로 채용되었다. 급여도 좋았고 일도 사랑했으며 동료들도 친절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고 더 행복해졌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들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여름이 한창이었다. 해는 밝게 빛났고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노래했다. 선우가 멈춰 서서 서아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가 말했다. 나는 이루지 못한 꿈의 무덤에 그대로 누워 있었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었겠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서아가 대답했다. 나는 진짜 무덤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없었겠죠? 당신이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그들은 활짝 핀 공원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랑과 신뢰,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의 시작. 그들은 지옥을 통과하고 서로를 찾았으며 이제 그 무엇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